전주에 지정된 탄소 소재 부품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 과제로 꼽히고 있는 탄소 산업 확장과 관련 기업 유치에 성과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가상 자산을 이용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수익을 믿었던 피해자가 40명에 가깝고 피해 규모는 5억 원이 새만금 남북도로 교량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 새만금 건설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북 시군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오늘은 전통사찰 민간 보조 사업과 관련해 관리 부실을 지적한 순창과 무주, 부안, 진안 소식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주 탄소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추진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탄소 산업 육성이 본격화하면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4,000톤가량의 고성능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효성 첨단 소재 전주 공장입니다. 국내 탄소 소재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효성을 중심으로 한 탄소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정 9달 만에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이 국가 5대 핵심 소부장 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추진단은 우선 3년 동안 1,400여억 원을 들여 탄소 국가산단과 친환경 첨단 복합산단을 전주 탄소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조성합니다. 선도기업인 효성은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탄소 섬유 생산 라인을 10개까지 늘려 한 해 2만 4천 톤의 탄소 섬유를 생산합니다. 여기에 탄소 소재와 부품, 장비 관련 40개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70여 개 업체가 추가 입주하며 특화단지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차량과 개인 비행체 같은 시장성이 큰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소부장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됩니다. 탄소 섬유를 활용한 경량 자동차 부품과 수소 용기 등의 소재 개발과 활용 연구가 핵심입니다. 기업과 연구를 도울 기반 시설은 탄소 소재 성형과 부품 상용화 제품에 대한 실증 기능, 안전관리 분야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인력 양성과 소부장 업체 간 연계 지원 사업도 병행합니다. 연구개발,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 직접화 이 모든 과정들이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15년 세월 동안 전북이 기반을 다져온 탄소 소재 산업이 정부 주도의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으로 어떤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토론회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8차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0여 명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7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다루는 토론회는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중도 사퇴하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인 경제범죄 형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황 전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등이 공개한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고 황 전 사장 측은 녹취록에 언급되는 시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올리고 지역화폐 예산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은 강원도에서 8번째 TV 토론회를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림동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시하는 정치의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뜻이라고 후보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상인들과 만나 현재 10만 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지역 화폐 예산도 내년 예산에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보의 요청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손실보상의 하한을 좀 올리고 손실보상 받고 화나게 하지 말자, 최소한. 경선 경쟁자였던 추미애 전 장관과 오찬을 함께한 뒤 이재명 후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도 방문했습니다. 고인에 대해 이 후보는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강원도 춘천에서 8번째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전 현직 의원들이 합류한 걸 두고 윤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언쟁을 벌였습니다.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윤 후보 진영에 가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유승민 후보는 경제와 안보가 나라의 기둥이라면서 두 분야 모두 자신이 전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가짜 업적과 가짜 능력을 파헤칠 준비가 돼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일 안에 최대 20%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한 투자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상자산의 국내가가 해외가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내세웠는데 실체는 없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한 투자 사기 일당이 만든 그룹 채팅방. 가상자산에 15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투자하면 3일 뒤 최대 20%를 얹어준다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검증되고 안정된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체가 전혀 없는 투자 사기. 해외 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가격이 더 높은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수익을 낸다는 건데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한 달 만에 투자자가 470여 명이 몰렸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국내하고 우리 해외하고 코인 가격이 다른 점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 또 하나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38명, 피해 금액은 5억 6천만 원 상당. 투자금에 수익금을 얹어 돌려주면 피해자들은 더 큰 금액을 투자했고 이렇게 모인 돈은 또 다른 피해자의 수익금에 쓰이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30대부터 노후 자금을 투자한 70대까지 피해자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운영했는데 한 달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을 버젓이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투자자들이 기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런 투자 수익을. 경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투자금 일부를 해외 계좌에 보낸 혐의로 자금 관리책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3주 전 중장비에 끼어 작업자가 숨졌던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이번엔 수십 미터 다리 아래로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숨진 작업자는 추락 방지용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관련 기관이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과 부안을 잇는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 현장. 25m 높이 교각 위로 철제 사다리 하나가 위태로에 걸쳐 있습니다.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여기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다리 아래에서 콘크리트 틈새를 메꾸는 일을 마친 뒤 사다리를 타고 다리 위로 올라가려다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리 아래쪽 작업은 혼자 했고 다른 동료들은 다리 위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일용직으로 하청업체에 고용돼 지난 5월부터 이곳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추락을 막아줄 보호장치는 따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다리 옆에 안전줄을 걸 고리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공사 현장 안전 책임자 역시 안전장비 착용을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숨진 노동자가 한 다리 하부 보강 작업은 당일 공사 계획에 없었고 따로 시킨 적도 없기 때문에 추락 방지 장비 착용을 지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대응할 만한 제가 여건은 안 되고 성실하게 답변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원청구와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진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도중 숨진 특성화고 학생 고 홍정훈 군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오늘 오후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오늘 저녁 6시 전주 객사 옆 걷고 싶은 거리에서 촛불 집회를 열어 홍 군을 추모하고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여수 해양과학고 3학년인 홍 군은 실습생 신분으로 요트 아래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택배지부는 오늘 전주 CJ 대한통운 택배 하차장에서 CJ 대한통운 측의 일방적인 택배 수수료 삭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택배 수수료를 삭감하면서 택배 기사들의 수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수익이 줄었다며 수수료 삭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항의의 표시로 택배 차량 30여 대를 도청 주변에 세워놨습니다. 지금까지 반찬으로 먹던 백김치를 음료로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업체가 백김치 주스를 개발했는데요. 젊은 층과 해외 소비자를 겨냥했다고 합니다.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산 배추로 백김치를 담급니다. 2주 동안 숙성한 뒤 갈아서 즙을 내고 다시 숙성해 포장합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백김치 주스입니다. 김치로만 이뤄진 음료가 개발된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김치 함량이 낮거나 김치맛만 낸 기존 제품과 차별화했습니다. 병과 밀폐 용기에 담아 들고 다니기 쉽고 냉장 상태로 1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김치 국물 아니야?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를 휴대하기 좋고 냄새가 나지 않겠죠. 업체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김치를 갈아 만든 소스에 착안해 백김치 주스를 개발했습니다.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주스로 김치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출 성과라든지 국내 유통이 급변하게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수출할 때 인증이 필요한 젓갈 등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해외 판매 절차도 간단합니다. 백김치 주스는 다음 달 국내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판매되고 미국 수출도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전북은행이 설립 52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임원을 선임했습니다. 전북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인 CCO에 은행 근무 29년 차인 김선화 현 고객업무부장을 선임했습니다. 김 부장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CCO로서 은행 전반의 제도와 업무 과정을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10년간 1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살펴본 생방송 심층 토론이 어젯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됐습니다. 토론자들은 기존 인구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순구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미 비수도권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출산화 수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접어들었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2050년쯤에는 자치단체의 기능 유지가 불가능한 곳이 하나둘 생길 것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문제는 인식을 하는데 분석을 하고 레포트도 많이 내고 논문은 많이 내는데 그동안 뚜렷한 정부의 움직임은 없었다는 거죠. 전북의 인구 감소 원인을 놓고 이원택 민주당 국회의원은 취약한 산업 구조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문화, 교육, 돌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젊은 층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고 젊은 친구들이 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즐기고 일하면서 즐기고 놀고 자기 가치 실현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인프라, 그다음에 교육, 돌봄 이런 인프라들이 제대로 구축돼야 되는데 김웅주 원광대 교수는 전북의 인구 감소는 단순히 기업 유치, 일자리 부족으로 빚어진 현상은 아니라며 서울 중심의 지역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욕구에 맞는 어떤 문화 구조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삶의 질이나 이런 어떤 주거나 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상황 이렇게 해 가지고서 대학이 살아나고 인구가 유입되고 이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0조 원이 투자될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지역에는 자기 지역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강 실장은 지역에 주도권을 쥐어준 첫 인구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나눠먹기식이 아닌 진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는 세분화된 정책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금의 구조적 상황에서 젊은 층 유입을 고민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만큼 전북의 인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집중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북 지역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131만 6천여 명으로 접종률은 73.4%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33명 늘었습니다. 전주에서는 이틀 전 확진된 초등학생과 관련해 같은 학교 학생과 가족이 잇따라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익산에서는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된 가족 중 한 명인 유치원생의 같은 반 친구와 가족, 선생님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산발적 감염으로 전북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틀 연속 2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종합운동장과 배산 실내체육관 등 코로나19로 이용을 제한한 공공체육시설을 오늘부터 개방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 가까이 나오면서 다음 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를 자주 하면 공기를 통한 감염 위험이 3분의 1까지 줄어든다며 환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민정희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7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감소 추세였던 확진자 수는 이번 주 들어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 헬로윈 데이를 맞아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지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수가 또다시 급증한 일부 외국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역수칙 지키기에 오늘 열린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종합해 일상회복 이행계획 결과물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정부는 위원회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추가 논의를 거쳐 모레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이행계획을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겨울철 날씨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폐된 환경일수록 바이러스가 장시간 존재하는데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를 하거나 환기 설비를 가동하면 공기를 통한 감염 위험이 3분의 1까지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창문이 서로 마주 바라보는 방식으로 맞통풍을 해주시고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접종을 마친 뒤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19,000여 명이 확인돼 전체 접종자의 0.074%로 나타났습니다. 백신별로는 얀센 접종자가 0.267%로 감염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내일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다고 평가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등은 성과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애도와 별개로 노 전 대통령 빈소는 직접 조문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있고 내일 유럽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조문을 갈 수가 없다며 조문은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대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김 총리는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되자 광주 전남에서는 각계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5월 단체는 학살의 책임자에게 면죄를 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광주시는 조기 개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광주 학살의 진상을 끝내 말하지 않고 떠난 노태우 씨. 정부가 도시의 장례를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재임 기간 성과를 고려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반발했습니다. 5월 단체는 헌법을 파기한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자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학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각계의 비판 성명이 쏟아졌습니다. 상당히 잘못됐다고 봐요. 정부에서 이 국가장을 한 것은 선례란 것은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두환이는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선례를 남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광주시와 의회는 조기 개양과 분향소 설치 등 국가장 절차를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서상 고인을 애도하는 게 맞지만 5월 가족의 아픔을 생각할 때 광주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권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정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갈 수 없다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은 노태우 씨 국가장 결정을 계기로 중대범죄자는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어제 쿠팡 애플리케이션에서 상품 주문을 한 본인이 아닌 다른 회원의 이름과 주소가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1만 명가량의 회원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애플리케이션에서 어제 오후 본인이 아닌 다른 회원의 이름과 주소가 노출돼 쿠팡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회원 정보가 노출된 시간은 어제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입니다. 쿠팡 앱에서 상품을 주문한 뒤 확인 단계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회원의 이름과 주소 정보가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31만여 명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애플리케이션 개선 작업 중 발생한 일이라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즉시 필요한 보안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가 노출된 고객에겐 따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을 깊이 사과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오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고 쿠팡 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의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2021 환경관리 실태 평가 결과 무주군은 100점 만점 중 46.5점으로 234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99위를 차지했으며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부안마실 공영주차장이 부실 시공에 부실 관리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지난해 44억 원을 들여 조성한 부안마실 공영주차장은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주차장 바닥이 들뜨거나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통로 벽면에 곰팡이가 피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신문입니다. 진안군이 올해에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6월과 12월에 이은 세 번째로 11월 30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과 결혼 이민자 등이 대상이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 시점인 12월 6일 지급될 계획입니다.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군이 전통 사찰에 대한 민간 보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자격 업체를 선정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19년 순창군 종합감사를 통해 문화재 보존 처리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리기술자가 모 사찰에 문화재 보수 공사를 하면서 부실 시공 공사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순창군에 주의 처분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보조금을 지원받는 해당 사찰이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특혜 의혹도 일고 있어 논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순창군의 사찰 보조사업 관리 부실 논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린 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순창군의 이 사찰 보조사업 관리 부실 실태가 감사를 통해서 적발됐다는 내용 보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전북도 쪽이 2019년에 순창군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무자격 업체가 순창군 내 사찰 민간 보조사업을 시행한 2건이 적발됐습니다. 사업 내용이 문화재 보존 처리인데요. 이 경우 보존 과학업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2건은 보수 단청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순창군이 이 사찰 보조 사업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지요? 군 예산을 사찰 보조 사업에 지원하는 근거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순창군이 사찰 보조 사업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내용은 아쉽게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침에 따라 사찰에서 사업 수행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서류로는 업체 선정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감사나 수사도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찰의 보조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는 크게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마다 사찰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선심성 예산 낭비는 아닌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보조금 사업이라면 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철저하게 하는 게 원칙일 텐데 시공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문화재 관련 민간 보조 사업의 경우 지침에 시공업체 선정을 7인으로 된 사업 수행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기자가 전라북도 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찰 가운데 한 곳을 집중 취재해 봤는데요. 5개 보조 사업만 일단 확인해 봤는데 5개 모두 동일한 업체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보조 사업 중에서 3개 보조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을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선정위원회 7명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평가하면서 공교롭게도 점수를 각각 모두 똑같이 매겼습니다. 가령 1번 사업에 A, B, C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면 A 업체에는 모든 위원이 89점을 줬고요. B 업체에 67점, C 업체에 69점이라는 점수를 일괄적으로 매겼습니다. 2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업체의 점수 자체가 똑같았습니다. 모든 위원이 A에 89점, B에 67점, C에 69점 이런 식이고요. 그런데 2번 사업에서는 이 위원 점수 말고 또 다른 평가표가 있었고요. 3번 사업에서는 2번 사업에 있던 또 다른 평가표로만 평가를 했습니다. 점수는 총점이 동일했고요. 사업마다 참여 업체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평가에 일관성도 없었고 평가를 제대로 한 건지도 의심을 사게 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마치
A라는 업체에 이미 공사를 주려고 마음먹고 평가표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자료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각 사찰마다 보조금 지급 금액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알려주시죠. 저희 기자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순창군 내 전통 사찰에 지원된 민간 보조사업 예산을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올해 자료는 확정된 순창군 본 예산과 추경 예산을 확인을 했고요. 순창군에는 5개 전통 사찰이 있습니다. 총 43개 사업에 52억가량을 썼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사찰이 바로 10개 사업에 17억여 원을 썼습니다. 가장 적은 사업은 2개 사업에 2억 8천만 원 정도를 투입했고요. 앞서 지적했듯이 가장 많은 보조 사업을 한 곳이 바로 그 전통 사찰입니다. 네, 전라북도의 감사 처분과 사업 관리 부실 의혹 등이 모두 한 사찰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해당 사찰과 순창군은 어떤 입장입니까? 먼저 저희가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찰 주지스님이 최근에 있었던 순창군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이 스님과 관련된 보조사업 예산 일부를 한 군의원이 삭감을 하자 이 스님이 바로 그 군의원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보조사업을 취재하기 시작한 건데요. 보조사업 자체에 대한 해당 스님의 언급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순창군은 전통 사찰 간 보조사업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각 전통 사찰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전북도청과 문체부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업체 선정에 대한 것도 지침에 문화재 관련 민간 보조사업을 하는 곳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평가표에서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보조금 사업의 집행과 관리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 추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은행권의 가계대출 옥죄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행의 전세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은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세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 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안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을 내주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제한됩니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에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힙니다. 1주택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고 꼭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대면 창구에서 보다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K뱅크는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이란 이유로 1주택자도 계속 비대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같은 인터넷 은행이라도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은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모레부터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잠정 중단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 홈런 가운데 금융채 5년물 기준 변동금리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다른 변동금리 상품과 고정금리 상품은 이미 중단한 상태라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상품은 당분간 전면 중단되는 셈입니다. 이에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수십억 원대 전화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40대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차린 뒤 조직원 30여 명과 함께 전화 금융 사기를 벌여 500여 명으로부터 5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신용 등급을 높여주겠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후 2017년 필리핀에서 붙잡혔는데 본인이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다가 5년 만인 지난 21일 입국해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 농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원 인건비를 사적으로 쓴 점 외에도 운영비나 연구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으로 이미 대학에서 해임된 사정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 등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동안 파란 가을 하늘을 만끽하기 좋았는데요. 오늘은 올가을 첫 미세먼지가 날아왔습니다. 북서풍이 불어와 내일은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사이에도 복사 냉각이 활발해져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전주 6도, 무주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기온이 낮겠고요. 내륙 지역은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에는 2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연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안개가 걷힌 뒤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전주 20도, 김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장수의 아침 기온 1도에서 출발해 한낮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진안 18도, 순창 20도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남부 해상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일교차 큰 예년 이맘때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는 홈페이지입니다. 신청 첫날인 오늘 접속자가 몰려서 한때 접속이 지연됐다는데요. 그만큼 자영업자들 사정 급합니다. 그런데 이 손실보상금 상당액이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까라는 걱정이 큽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밀린 임대료를 내는데 보상금을 쓸 거라는 건데요.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라고 준 보상금이 그들의 경제적 피해를 메우고 다시 일어설 발판으로 제대로 쓰이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